반갑습니다. 여기 그 강사 소개에서 보니까 아주 제가 대기 거창한 사람 같아서 별로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손주가 둘이 있는데 손주 둘 보면서 상당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광고에 보면은 그 할아버지가 손주가 와가지고 반갑다고 마당까지 뛰어나서 같이 놉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몇 시간 후에 손주가 자기 집으로 가겠다 하면은 가고 나서 그 할아버지가 만세를 부릅니다. 제가 요즘 똑같이 그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그 위기 관리 시에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우리가 위기에 대처하는 어떠한 상황과 거기에 따라서 대응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개인과 조직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럼 제가 이제 사회에 나온 지 한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야인 생활을 좀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봐서 얘기해 보면은 상당히 우리 경제가 또 이렇게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위기인지 아닌지 그 어떠한 패러다임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요 개관을 해보면은 사실 위기 관리는 국가 안보에 대해서 위기 관리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1960년대에 보면은 쿠바 사태 때 여러분 잘 아는 케네디 대통령과 그게 참모들이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관리했는가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위기 관리 개념이라는 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쿠바 사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 바로 밑에 쿠바에 그 당시에 지금 소련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지만은 소련의 미사일을 쿠바에 기지를 건설해 가지고 미국을 향해 쏘겠다고 이렇게 기지 건설하는 것을 항공사진에 의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이 미사일을 어떻게 내 밑에 바로 코앞에 있는 미사일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우리의 위기다. 일부 강경론자는 침공을 하자. 침공을 해서 쿠바를 침공하자. 또 일부 온화론자는 그냥 소련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자. 뭐 이렇게 왈가왈부하면서 그 정책 결정하고 과정이 해결되는 과정이 14일이 걸립니다. 14일. 그 위기가 생긴부터 14일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관리 과정이 그게 우리가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된 것이 위기관리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잠깐 언급이 되겠지만은 여러분 이제는 현대전에 와서는 요즘에 와서는 위기는 국가 안보의 위기가 아니라 조직의 위기.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 위기가 왔다. 뭐 다른 일반 회사에 얘기하기 같으면 언론에 많이 나왔던 땅콩 해양 사건이다. 그러면은 회사로 보면 이게 위기인지 아닌지 초기에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기업에 손실을 미치고 여러 가지 기업 이미지도 떨어지고 이랬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손실이 엄청난 그런 관리도 있고 또 개인으로 보면 개인이 어떤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또 아니면 어떤 또 친구 관계 또 연인 관계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부부 관계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거는 세밀한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요즘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가겠습니다. 또 국가 안보도 옛날 같으면 전쟁을 상황해 주고 위기 관리했지만 지금은 전쟁이 아닌 재난 예를 들어서 네팔 같은 경우에 지진이 났습니다. 자, 국가 모든 기반 체계가 무너지고 이럴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위기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메르스 사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국민들에게 그냥 따라오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말고 또 세월호 사건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지난번에 지뢰도발 사건 그거는 잘 관리가 됐지만은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재난, 재해 이런 부분에서부터 안전까지 이제 그래 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속에는
뭐 아까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하게 좀 소개드리는 직위는 제가 2007년도에 장군 진급하면서 제가 해병대 장교인데 해군사관학교 생도대장을 1년을 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가 이제 진해에 있는데 아마 해병대 장군으로서 처음으로 생도대장을 했습니다. 자, 제가 생도대장으로 간 배경이 어떠냐면은 그 당시에 해군 장교들의 일탈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군사관학 출신 장교가 탈영을 하고 또 어디 가서 업무가 가중하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하고 또 장교로 제대한 장교로 인간한 사관생도 출신이 부사관으로 재입대하고 여러 가지 해군의 정체성으로부터 또 군인으로의 자질, 장교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이런 부분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장님 되신 분이 총장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우리 해군의 중추해야 될 간성인데 이런 간성들이 이러한 위기를 겪었다고 위기라 생각하고 해군사관학교를 바꿔버려야겠다. 즉 혁신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해군 장교에 대한 혁신이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받는 해병대 장교가 와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장군들 해병대 장군이 원스타가 그 당시에 9명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뽑다가 이제 제가 뽑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해군사관학교 생도대장을 제가 한 1년을 하고 왔는데 그 참모총장하고 저하고가 제가 뽑혀간 배경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국방부에서 이제 그 앞에 직위가 이제 제가 인적 자원개발 팀장을 했는데 국방부 이제 과장급으로 인적 자원개발 팀장인데 그 총장 되신 분이 합참의 본부장을 했습니다. 삼성 장군으로 본부장하고 저는 대령이었는데 한번 업무 때문에 출두를 당했습니다. 출두를 당해서 그분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개선은 아닌데 보고를 하고 어떻게 뭐 좀 해라 이렇게 제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법 개정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늦게 추진한다고 이제 좀 질책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이 저보고 가서 그 본부장한테 좀 설명해 주라 해서 갔는데 본부장이 저보고 막 뭐라 하는 겁니다. 왜 법을 제대로 추진 안 하느냐? 너 빨리 안 하냐고 막 뭐라 하기를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추진력이 있고 없고 말이야. 왜 이렇게 늦게 해서 그렇게 이게 우리가 못 가게 하냐고 힐난하기를 제가 대들었습니다. 제가 해병대 장교인데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한 번도 제가 이렇게 노력 안 해보는데 막 설명하고 막 같이 그러니까 제가 대드니까 막 뭐라 합니다. 이 새카만 후배가 말이야 선배한테 대든다고 꼭 할 말 없으면 선배 운운하시더라고. 그래서 또 아니 지금 선배 운운할 때입니까? 뭐 업무 할 때 그 개심한 놈 하고 막 책상 던지고 해서 책 던지고 해서 나가라 하더라고. 그 나왔죠. 나오고 있으니까 고해 장군 진급 심사 들어갔는데 보통 그 장군 진급 심사 하다 보면은 각군 본부에서 추천을 하고 우리 해병대 같은 해병대 사령부에 추천하고 국방부로 갑니다. 국방부에 가면 제청위원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제청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양반이 이제 이래 딱 명단을 보고 제 이름이 있으니까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요걸 뺄까 말까. 그래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또 자기의 소신껏 한다 이런 생각을 내려가지고 그대로 뭐 관계없이 진급이 됐지만은 그래 눈여겨보다가 제가 이제 해군사관학교 가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때도 그 양반이 위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간 겁니다. 만일에 위기가 아니었다면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또 그 당시에 혁신을 조직을 또 자기가 가지는 사람의 어떤 마음을 혁신하지 않으면은 발전은. 그래서 제가 한 4개 기술을 같이 5개 기술을 가르쳤는데 그 5개 기술은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지금 중견간부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군의 고속정 전장 또 일부 중대장 요 레벨들이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지금 전선의 초급 지휘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가기를 기대하면서 일하겠습니다. 이제 목차는 위기란 무엇인가부터 위기 관리 시에 일어나는 리더의 역할 이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기란 무엇인가? 요 동영상 처음 이 Good evening, my fellow citizens. This government, as promised, has maintained the closest surveillance. Only last Thursday, as evidence of this rapid offensive buildup was already in my hand, 어떻게 보시니까 상당히 위기 관리가 어떻게 잘 관리가 되면은 우리가 더 나은 가정으로 갈 수 있지만은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전쟁상으로 이래 종말로 갑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위기 관리가 잘 된 가정 중에 우리나라 역사상에도 있습니다. 아마 고려시대 때 거란군이 침공을 할 때 우리가 그 단판을 한 게 있습니다. 서희
장군이 가서 담판을 해서 강동 6주를 얻은 거는 위기 관리를 아주 잘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위기란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위기란 용어는 사실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환자가 위급한 환자가 들어와서 내가 이게 더 나은 길로 살릴 수 있는 길로 갈 것이냐 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기점을, 그 기간, 그 시점을 위기라고 하는 데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리스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 이거는 위기 관리 과정을 이제 좀 학문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질서와 무지 속에 있어서 예방 단계로부터 대응, 극복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상 상태로, 위기 관리의 최종 목표는 정상 상태로 돌려놓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렵고, 이 갈등이 생기면서 분쟁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생각이 있습니다. 비용 대 효과. 예방할 것이냐, 사고 수습할 것이냐. 비용은 예방하는 것이 훨씬 적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휘관을 해봐도 어떤 것을 안전사고 나기 전에 예방할 때는 한 10% 미만의 비용이 든다면은, 사고 났을 때 수습하는 비용은 엄청 많이 듭니다. 이것도 아마 조직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이제 시스템, 매뉴얼, 여기도 아마 모든 조직도 위기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사항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요소입니다. 사람 요소. 사람이 어떻게 준비하냐. 그거는 이제 행동 메커니즘이니까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 위협에서 여러 가지, 아까 정보라는 것도 나오는데, 실제 그 미국 대통령 케네디도 정보의 여러 가지 정보를, 오류도 많고 또 불확실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서 내가 판단에 쓴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이제 반응, 내가 감정적으로 저놈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은 객관성을 잃어버리기 쉽고, 또 고정관념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이제 위험성의 사회적 정보는, 여러분 강우병 사태 잘 아시죠? 또 패닉, 공황이 발생하면 사람의 행동이,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패닉 발생 시에 일어나는 것은 전쟁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군과 아군이 맞붙어 싸우는데 누가 하나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면 철수하는 줄 알고 다 부대가 빠져서 괴멸할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보면은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티누스가 그리스 근처에서 해전을 했습니다. 그때 안티누스한테 누가 타냐면은 클레오파트라가 같이 타고 배에 가서 출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전투는 상당히 이 칼과 칼이면서 앞에서 직접 때리기 때문에 목이 잘라고 피가 튀고 아주 잔혹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여왕이 안토니우스 로마군 싸우는 그 모습을 배에서 보니까 피가 튀고 하니까 잔혹하니까 자기 상태에서 공포심과 두려움이 들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탄 배가 뒤로 빠졌습니다. 빠지고 도망을 가니까 안토니우스가 탄 배도 다 빠지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공격을 해서 그 승리한 해전이, 아주 유명한 해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멘탈이라는 그 붕괴가 오면은 그러한 전쟁에서도 결정적 상황이 오게 됩니다. 또 이길수록 사람들은 영웅을 좋아합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여러분 이분 너무 잘 아시니까요. 자, 위기관리 시에 이제 나올 때 조직과 사람의 문제가 뭔데, 사람에 대해서 합니다. 사람의 행동 프로세스는 여러분 다 아는 상황이 있고 성격 이렇게 정보 인식이 들어오면은 행동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행동으로 나갑니다. 자, 여러분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대단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기상예보 저강도, 또 원자력에서 이상 가능성 이런 걸 한번 보면은 실제로는 57.4%,
10%밖에 안 되는데 하나는 과대 판단하고 하나는 가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과소 판단, 과대 판단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중공군이 개입할 것이다. 많은 얘기했습니다. 중국 대사, 인도 주인국 대사가 미군이 38선을 넘으면 우리가 간다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가소 판단을 한 거고, 또 2차 세계대전 나기 전에 히틀러가 그렇게 유럽을 침공하고 막 공격적으로 할 때 영국의 챔벌린 내각이 히틀러는 그렇게 유럽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가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 그와 똑같은 정책 결정자들과 실무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판단에 대한 평가를 실제와 다르게 한다. 또 더 확실한 정보. 요거는 이제 9.11 테러 전에 빈 라덴과 그 세력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도 이 정보에 대해서 주저하고 망설였다는 겁니다. 또 소통의 문제. 이 베테랑 소방관이라는 이 사람이 산불이 나면 어느 한 군데 중간에는 안전지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지대가 불이 다 붙더라도 중간에 안전지대가 있는데 다른 소방관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전지대에 있다 하니까 다른 소방관들이 그걸 안 믿고 다른 데로 가서 많이 소방관들이 순직한 사례도 있는데, 그게 서로 평상시에 소통이 잘 되고 그걸 잘 교육이 됐으면은 생명은 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조직의 문제입니다. 조직관리 2기가 프로세스는 여러분이 복잡하게 돼 있지만은 2기가 발생하면은 협력적 의사결정, 적절한 2기 대학 정상회복, 이게 이제 가는 프로세스인데, 여기에 보면은 정책 혼선과 행정 책임 회피, 사고가 났으니까 내 책임 안 지겠다,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업무하다 보면은 우리도 그렇지만은 책임지는 사람이 안 나타납니다. 오로지 이제 지휘관만 책임지는 그런 현상인데, 그 다음에 협조, 협력, 협업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이제 무질서가 나타나고 실패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 이제 요거 동영상. 지금부터 비상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시간 20시 30분에 발생한 한국대교 폭파 협박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범인들은 한국대교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10분 안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폭파하겠다고 합니다. 10분 안에 가셔야 됩니다. 야, 안 돼! 생각을 해봐. 10분 안에 거기를 어떻게 통제를 해? 야, 네가 사건 설명하는 데만 1분이 넘게 걸려서. 야, 무슨 사건 설명 그렇게 길게 오래 하냐? 여기 다 써있네! 그럼 와가지고, 보십시오. 일하면 될 거 아니야? 네가 시간 다 잡아먹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봐, 내가 지금 네 뭐라 한다고 또 1분이 지났어. 야, 좋아. 어쨌든 내가 우리 통제를 해야 되잖아. 그럼 통제한다고 우리 셋이 통제합시다. 통제합시다. 통제, 그래, 통제해요. 이러다고 통제가 돼? 안 돼! 우리도 위에다 다 보고를 해가지고 허락을 맡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청장님한테 가겠지. 청장님한테 가가지고, 청장님, 그러니까 청장님이, 자네 무슨 일인가? 그럼 내가, 지금 한국대교를 급히 통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그래? 그럼 장관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해. 그럼 장관님이, 자네 무슨 일인가? 예, 지금 한국대교를 급히 통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장관님이, 실무회의를 해야 되겠군. 그럼 실무회의 가면은, 자네 무슨 일인가? 지금 한국대교를 급히 통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번을 얘기를 하냐? 똑같은 얘기를 시간 다 잡아먹고. 좋아, 위에서 허락을 했다. 그럼 허락받았다고 우리가 바리케이트 치고 통제한다고 통제가 되냐? 안 돼. 거기 가지고, 자, 여러분들 지금 한국대교를 통제합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데 한 대가 웅 지나가. 저 뭐지? 그럼 다른 차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차 통제한다고 저기 지금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 진입 금지입니다 하는데 이 사람이, 저 아까 한 대 지나갔잖아. 재밌죠? 제가 아마 이거 몇 년 전에 아마 제 사단장 할 때 이게 많이 유행인데, 비상대책이 똑같습니다. 이게 준비가 되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고 내가 그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똑같은 행위입니다. 보고하다가 그걸 10분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10분밖에 없다는데 이렇게 하다 10분 다 지나가고 상황 끝납니다.
이게 위기가 얼마나 시간에 또 혹은 여러 가지 정부의 이런 보고 과정에 행정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시스템의 문제 중에 옛날에 이거 물 방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그때 물 방류했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이래 있었는데 필성교 수입 원화나 이런 거에서 시간대별로 다 대피하고 미리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아까운 우리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화의 문제, 고리 원전 정전 사고, 그다음에 첼연주 발사 사고, 공중 폭발. 자, 이게 연구원 측의 결함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평가했는데 중간 관리자의 결함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평가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어떤 위기를 평가할 때 상당히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왜 중간 관리자일까요? 그 당시에 첼연조나 이런 거에서 여론의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왜 뭐 준비 그래 하면서 못 쏘냐고 계속 압박하는 그런 거. 또 계속 언론이 비꼬고 하니까 중간 관리자나 그 외에는 계속 압박을 받고 실제 실무를 담는 과학자들은 안 된다 하더라도 쏘게 되는 이런 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과정에서 상당히 예비 의사를 결정하고 정보를 탐색하는 데서 이래 확정하는 이런 편파적으로 할 수 있다는. 메르스 사태. 이렇게 주요 감염 경로가 있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더 언론에 다 나왔지만은 한번 이렇게 리뷰해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일지입니다. 자, 메르스 사태에서 가장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언론에도 많이 언급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메르스 사태가 질병입니다. 질병. 아까 서두 얘기했지만 국가 안보라는 것이 전쟁이나 어떤 그런 위기에서부터 재난, 질병 상당히 중요하다. 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라든지 또 화학무기라든지 생물학 무기 이런 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테러를 했을 때 어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으면은 조기에 종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메르스에 여러분 했지만 어떤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문제, 또 자기들 어떤 실무자들의 어떤 협업하는 문제, 여러 가지 안보적 차원에서 이기를 평가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시사하는 점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직 중에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초기에 이런 일을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직이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면서도 일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조직이 이렇게 처음에는 초기 대응하는 긴급 조치나 초기 대응하는 사람이 과장부터 몇 명 있으면은 또 다음에 이제 뭐 부장 아니면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제 뭐 사단 뭐 군단 합참 이래 올라가면은 조직이 커지는데 일하는 그 밑에는 그 핵심 과요원만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이 마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위기관리 시에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선 위기관리는 징후를 탐지하고 판단, 결심하고 대응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기관리 시에 어떤 리더가 자질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선 지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실을 꿰뚫어보고 통찰력, 판단력 이렇게 했고 또 이제 우리 군인들로 봐서는 전쟁술이나 군사의 전투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상당히 판단을 해야 되고 여러분 여기 이제 통찰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우리가 이제 직관력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떠면 우리가 제7의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조직 구성원이 한창 그 일에 몰입하고 열중하고 자기가 연구하지 않으면 저런 통찰력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몰입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항시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이제 그 군생활 때도 저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내가 적과 싸운다 이겁니다.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적을 봐야 됩니다. 적이 어떻게 움직일까? 저 적을, 내 앞에 있는 적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냐?
그 당시에 뭐 사군단장이 뭐 일단 뭐 김격식이든 뭐 김영철이든 뭐 위에 저 뭐 북해군 총참모장 변인서이라든지 뭐 이런 요원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이 지역에서 어떻게 도발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날 때도 그들이 저렇게 도발하면서 나중에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이냐까지도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거기에서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지. 그 두 번째로는 또 자기를 잘 봐야 됩니다. 자기. 나도 잘 보지만 내 가지고 있는 부하들, 전투력.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런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하는 부분은 일단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이 능력만 있다고 해서 절대 힘의 발휘가 안 되고 반드시 그 태세, 우리가 준비 상태라 그러는데 그 태세를 갖춰야 되고 세 번째는 그 태세에 갖춘된 사람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전투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항시 그 통찰력을 갖기를 많이 강조하고 그 통찰력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군인으로서는 이런 전쟁술이라든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쟁술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군인을 하십니까? 그래서 미국 웨스트 포인트에서 보통 졸업하는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졸업합니다. 웨스트 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의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은 이게 뭐 크게 써진 건 아니지만은 한 명의 대장을 양성하는 것이 웨스트 포인트의 교육의 목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명의 대장. 아마 여러분도 기억나요. 한 명의 대장이 수만 명에서 수백만 명을 죽이고 살려고 합니다. 거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대장이 지휘를 합니다. 그게 수만 명이에요. 그 대장이 어떠한 저러한 지성과 이런 걸 가졌을 때 우리가 이기고 지냐에 따라서 손실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위험에 대한 용기 이건 대한 책임에 대한, 특히 책임에 대한 용기. 이 용기는 정말 뭐 말로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해병대 월남전에 가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월남전에 가서 소대가 이래 있으면은 그 소대 내에 보면 소대 생활을 하다 보면은 고참이 있고 또 이제 신참도 이래 있고 있는데 일부 고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제 아주 뭐 운동도 잘하고 뭐 몸집도 좋고 다 끌렁끌렁하게 아주 용감한 척 행동합니다. 평상시에 뭐 지가 용감한 척하고 뭐 어디 술집에 가서 깰 때는 지가 제일 먼저 가고 뭐. 그런데 이제 소대장이 볼 때 그 친구가 대단히 용감하니까 매복을 나갑니다. 매복을. 이제 월남 같은 데 가면 매복을 이래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동로를 따라서 쭉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게 천병이라는 걸 세웁니다. 앞에 정찰조가 2명을 세웁니다. 그럼 천병 2명 쓰고 그 다음에 소대장 본대 1분대 쓰고 2분대, 3분대라 본대 쓰고 쭉 가는데 천병이 적의 스나이프, 즉 저격수의 표적이 됩니다. 천병과 본대의 거리는 한 30에서 50m 되니까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천병이 많은 손실을 입습니다. 앞에서 가서 이렇게 자기 정보도 획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소대장이 용감하니까 그래 뭐 무슨 해병 너 오늘 천병이야. 얘가 갑자기 겁에 질려가지고 소대장한테 와서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 천병. 그래 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사람의 용기라는 것은 보이는 것만 용기가 아니라 그런데 평범하게 생활하고 착실하게 생활하는 해병 한 명이 천병을 씌웠는데 그렇게 전쟁을 잘 합니다. 우리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통계치를 이렇게 보면은 전쟁을 수행한 가장 그 전투를 잘한 병사들은 누구일까? 어떤 유형의 병사일까? 그럴 때 가장 전투를 잘한 병사는 가장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그 모범생들, 착실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이 전투를 가장 잘했던 겁니다. 그게 통계치에 나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저도 지휘관 생활을 하면서 혹은 군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자기가 생활이 건전하고 성실한 사람이 전투도 잘합니다. 제가 이제 소대장 때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소대장 때 강화도 북쪽에 소대장을 했습니다.
그 직원을 치면 소초장. 여러분 뭐 윤일병 사건 무슨 하는데 소초장 많이 오는데 소초장을 했는데 제 밑에 한 40몇 명의 그 대원들을 가지고 작전을 하는데 경계 작전을 하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펜스같이 철조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울타리 철조망이라 해가지고 이래 있기 때문에 적이 항시라도 올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무는 그 간척보고가 새벽 6시 정도 돼 간척보고가 왔습니다. 소대장님, 그 한강 하구상에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하나 지금 우리 소초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출동해가 이제 우리 한 20명 그 경계근무하고 소대원 다 데리고 전투배치 붙고 이제 상부에 보고하고 전투배치 붙고 이제 딱 갔습니다. 가보니까 분명히 사람이 같은 게 하나 이제 접근이 이렇게 강물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 철조망에서 또 저 앞에 이제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철조망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한 200m 들어가면 더 가까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걸 들어가려면은 대대장에서 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문 열어 가자 따라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따라와 하니까 소대장이 앞에 가니까 한 200m 가면 저하고 가까워지는 게 한 100에서 100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따라와 하는데 뭐 한 대여섯 명 따라올 줄 알았는데 이 20명 다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가서 파일 앞에 이제 전초진지 같은 데서 붙여가지고 이제 오는 걸 봤습니다. 보고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저게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얼핏 생각했습니다. 사람이든 아니든 산사든 죽으면 말이 없다. 죽이자. 사살하자. 왜냐하면은 산사는 말이 많습니다. 와서 잡혀서 너 뭐 어떻게 들어왔노, 침투는 어떻게 했노, 나도 조사하면 나도 다 걸려들거든요. 그 쉽사리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은 너는 그때 경계근무 몇 시에 썼어? 일로 지나간 거 왜 몰라서 이래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하다 이거지. 그리고 제가 소대할 때 철칙이 뭐냐면 내 전선 전방에 있는 적은 뭐 모두 움직이는 물체는 적이니까 무조건 사살해버리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래서 소대원 한 20명을 가지고 그 당시에 탄창에 15발 이렇게 60발 들고 왔는데 장전해서 쏘았습니다. 한 20발 방방방방방 쏘니까 이 물체가 계속 쏘는데도 계속 까딱까딱까딱 하고 오는 거예요. 뭐 총알이 그 옆에 튈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물이 이렇게 쫙 가까이 오는 이게 뭐냐면은 요 상방심만 되어 있는 허수아비였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좌우에 북쪽에 아마 뭐 육군 지역에 저쪽에 있는데 이렇게 물골 탐지에 그 이장 장애물로 허수아비를 이제 놔놓고 있는데 그 허수아비를 자기가 물에 떠내려가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제 전투배치 붙어서 이제 사격하고 왔어요. 저는 그때 사격하고 나서 이게 허수아비 때 중대장한테 보고할 거 아닙니까? 중대장님 쏘았는데 허수아비입니다. 야, 난감하죠? 그래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뒤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대대장, 연대장, 뭐 사단까지 다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뭐 간첩 보고가 돼가 지금 뭐 소대장부터 출동해서 총 쏩니다. 이거 분명히 한 명 잡았습니다. 붕 떠가 있다가 허수아비입니다 하니까 이게 뭐 온 전시 실망 아니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 1981년도니까 아주 그래가 이제 보고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냥 끝났습니다. 다음 지시가 뭐 내려온 줄 아십니까? 내가 이거 알면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시만 해도 아마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은 탄피, 사격하고 나면 탄피 잘 주셔야 되죠. 탄피 잘 주셔야 되잖아요. 사격장에 가서 탄피 안 줬으면은 집에 그 숙소를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 떨어진 수백 발의 탄피 주스라고. 우리 뻘밭에서 탄피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상황을 겪으면서 이게 어떤 정보의 부재 또 내가 어떤 조치했지만 한 가지 내가 만족스럽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대장이 따라와 가자 할 때 한 명도 주저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 따로 들어왔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저 교전하면 그렇죠. 소대장은 어쩔 수 없이 책임감이 있으니까 가야 되겠지만은 그게 가장
저는 인상에 남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쩌면은 저는 책임에 대한 용기일 것 같습니다. 소대장이니까 책임에, 내가 이거 뭐 이래 하든 저든 내 책임이니까 뭐 책임에 대한 용기고, 나머지는 어떤 자기가 진정한 용기이지 않나. 그래서 내 소대원들을 참 이렇게 하는데,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윤일병 사건 났을 때 여러분, 소대장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리지만 우리 해병대 7.4 사건이라 해가지고 총기 난사 사건 똑같이 일어났지만 그때는 우리 이병이나 그 병장이 그 총기를 잡은 사람 이렇게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퇴부에 총 맞고도 하지만은 아마 그 차이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용기, 뭐 용기는 다 아시겠지만 뭐 이건 잘 알지. 자신감으로 충분치 않다 이러는데, 여기 보면은 6.25 개전 초기에 적의 능력에 대한 정보 부족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이기 대전에 이런 능력이 많이 나옵니다. 징후 탐지. 여기 뭐 희미한 불빛의 진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뭐 할리의 법칙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리더는 남이 보지 않는 걸 보아야 한다. 설마 하는 게 많습니다. 설마. 이게 할리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항시 설마 일어날까? 그래서 우리가 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예방을 한 건데, 9.11 테러 나기 2년 전에 어떤 그 미국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자기가 테러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 책임자의 전언을 듣고 그 병원에서 테러 대비 훈련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훈련을 계속하고 매 훈련하고 나니까 9.11 테러 났을 때 이 병원에만 하나의 손실도 없었답니다. 아주 질서정을 대피하고. 용기. 우리 용병 원칙 이렇게 하는데, 저기 오지 않은 뭐 용병 원칙 말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기 시에 주로 어떻게 합니까? 이기가 발표하면 내 개인적 이기가 났다. 요즘 뭐 언론에 많이 나왔던 강용석 변호사 뭐 이런 나왔었다. 어떻게 돌파합니까? 보통 정면 돌파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정면 돌파. 저는 지금까지 그 전투를 하든 우리가 어떤 모의 훈련을 하든 가장 싫어하는 게 정면 돌파입니다. 군대는 정면 돌파하면 다 죽습니다. 요즘같이 그래 좋은 하기 속에서 총기 앞에서 바로 가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정면 돌파보다는 우회, 침투, 핀포인트 뭐 이런 아주 서지컬 스트라이크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나 개인이 어떤 인생을 살 때에서는 뭐 개인 간의 갈등이나 위기 때는 정면 돌파가 최고입니다. 뭐 부부 사이에 위기 왔을 때 괜히 막 거짓말 하다가 아주 눈덩이처럼 크다가 눈덩이 내려오다 보면은 처음에는 조그맣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만해가 자기를 덮치듯이 부부 생활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또 너무 거짓말했다가 또 그게 그 빌미가 돼가지고 평생 욕 듣지 않습니까? 제 경험에 한 번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제가 그때 강화도 근무할 때 이제 중2 때 근무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임신했는데, 그때만 해도 10월달, 11월달 되면은 그 딸기 이런 거 없습니다. 뭐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돼가지고 오늘 퇴근한다 하니까 딸기 좀 사다 주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몇 번을 얘기해서 나보고 사달라고. 그래 한 3번 얘기했는데 그냥 빈손으로 갔어요. 그때 뭐 밥상 앞에서 그냥 놔놓고 가버리더라고요. 나가더라고요. 근데 구할 데도 없어요. 그 전방에 딸기 어디서 구해요? 그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사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왜? 돈이 없거든. 내 돈은 다 집사람이 가져왔는데 뭐 용돈이 뭐 전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 돈 들 일 없잖아요. 그게 평생 빌미가 됩니다. 지금도 그때 안 사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은 사달라면 빨리 사주십시오. 요즘 잘 하시더라고. 우리 젊은 장교들 보니까 뭐
뭐 새벽이라도 뭐 족발하면 족발을 구해서 오고 뭐 하여튼 요즘은 시스템이 아주 좋아서 그런데 공략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이런 거 군대에서 많이 쓰는 판단. 아까 말한 계산할 여유가 있다. 아까 개콘에서도 10분이라는 얘기를 했고 시간은 없습니다. 아마 요 3분이라는 시간 오는데 이 많은 것 중에 뭐 계산해서 하겠습니까? 뭐 이게 넘어갑시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아주 허드슨강에 불시착한 기장입니다. 요 상황이 보면은 일어나서 불시착하는데 통상 자기가 결심한 3분 걸립니다. 3분. 요렇게 해서 요리 가라고 간제탑 요서 이제 세대하고 충돌해서 사는데 요 항구로 유저지에 있는 공항으로 불시착하라 하니까 기장이 요거 3분 이내 뭐라고 하냐면 1분 사이죠. 1분. 요 사이에 여기서 기술 돌려서 허드슨강에 불시착을 합니다. 이 시리즈 유명한 이 지난번에 영웅이 됐습니다. 이 위기관리, 이 기장이 위기관리 시에 요 3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허드슨강에 불시착한 겁니다. 이러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계산할 시간도 없고 뭐 할 거 없습니다. 매뉴얼도 없어요. 자기의 직관력과 자기가 행동하는 데로 판단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 떠오르는 것도 먼저 해야 된다. 올바른 프로그램 이거는 뭐 냉철함과 자제력입니다. 이거 전장, 제가 이제 군이다 뭐 전장 얘기 잘 하는데 전장에서 요즘 현대전 여러분 생각할 때 옛날 같이 그냥 총 빵빵 쏘고 이래 전쟁 안 합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소부대, 소대장, 소부대, 분대와 분대 개인과 전투할 때 미군들의 전투는 야간 전투가 아주 효과가 큽니다. 야간에 투시경을 가지고 400m 이내는 다 보고 갑니다. 이라크군은 그냥 어둠에서 전투하는 겁니다. 그만큼 장비의 발달, 전쟁의 발달. 요즘 또 전쟁은 모든 게 타임테이블에서 하나하나 못 때린다는 게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싸웁니다. 비행기부터 미사일부터 야포까지 또 개인이 어디까지 이래 하지 않으면은 전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옛날 같은 뭐 그 6.25 때 전쟁할 때 돌격 앞으로 이렇게 쉽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 잘 아시네요. 요거 한번 더 동영상. 유 후보 위기를 맞습니다. 박명 씨가 얘기한 대로 저희들은 최근 시청률 꼴찌를 했습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자체로 놓고 보면 저희들은 위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더 큰 위기입니다. 그리고 위기인 걸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것. 잘못했습니다. 바로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재앙이자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시청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청률이 안 나오면 자, 어떤 분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 깡생수를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시청률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청률이 안 나오면 뭘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시청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웃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무도가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얘기죠. 위기가 뭔지 모르고 시청률. 아까 유재수가 마지막에 잘 얘기했습니다. 시청률을 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리더가 지휘관이 가져야 되는 게 목표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목표를 어디다 두고 설정할 것이냐. 전쟁도 또 그런. 전쟁 원칙이 10가지인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놓은 게 목표의 원칙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쓰고 타겟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할 거냐. 또 어떤 전쟁을 격려할 거냐. 책임 있는 행동. 이 사람 그 도쿄 원전 사장인데 도망갔다가 나타난 인터뷰하는. 이 메르스. 뭐 메르스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는데 자기만 딱 그 보호복 착용하고 가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들과 공유한 이 중령이 월남전에 파병했던 미군 부대 무어 중령이라고 아주 유명하죠. 이와 솔저라는 영화에도 나온 배경이 된 중령인데 아주 이 무어 중령이 자기 대대를 데리고 월남에 가기 전에 대대원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나와 있는 조그마한 부분, 너희들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는 그건데 요거 참. We are going into battle against a tough and determined enemy. I can't promise you that I will bring you all home alive. But this I swear. Before you and before Almighty God, that when we go into battle, I will be the first to set foot on the field, and I will be the last to step off. And I will leave no one behind. Dead or alive, we will all come home together. So help me God. 좀 결연하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무어 중령이 죽은 자든 사는 모두 집에 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고 자기가 제일 먼저 적의 땅을 박으면서 제일 나중에 출사할 때 자기가 자기 나중에 출사하겠다고 지휘관으로서 아주 그 결연을 어디 보이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북베트남군과 싸워서 자기가 제일 먼저 헬기로 내리고 제일 마지막 헬기 탑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또 여기서 무어 중령이 단결을 강조합니다. 요 앞에 보면은 우리 여기에는 종교가 틀리고 뭐 종교가 틀리고 또 인종 피부 색깔이 틀리고 뭘 틀려도 우리는 우리 대대 하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아마 이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장의 역할, 자기가 어떤 리더인가를 나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언비어 차단한 건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 지뢰 도발 때 잘 최악의 상대였고 제가 이제 해병대 얘기만 잠깐 하면 우리 해병대가 1949년도에 창설이 됐습니다. 4월 10일. 창설을 되고 6.25 전쟁 월남전을 잘 발전해 왔습니다. 월남 갔다 와서 1970년도 처음 그 예산개혁, 뭐 이런 자주국방 이런 의미에서 해병대를 줄이라, 통합해라. 또 일부 해병대를 육군 모부대하고 합쳐서 뭐 전략군으로 가라 하는 어떤 제시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지휘관들이 못하겠다. 우리는 해병대 독자성을 유지해야 됐다 하니까 그 대안으로 해병대를 모든 작전권이나 인사권 모든 걸 해군본부에 존속시켜 버렸습니다. 그 존속에는 그러니까 이게 해병대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령부는 없어지고 예하 사단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73년도에 해군본부에 통합이 됐지만은 87년도에 우리가 87년도에 사령부를 재창설하고 2011년도에 법적 이인 권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사권, 예산권, 뭐 일부 장을 다 가져왔습니다. 해병대 장교는 해병대 근무한 사람들은 항시 우리 조직이 통합이나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 속에서 발전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발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해병대가 그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거는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정체성 1번이 여러분 잘 아시는 빨간 명찰입니다. 빨간 명찰을 잃었으면 우리는 잃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팔강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안 잃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표하고 지금은 국가전략기동부나 또 신속대응부대 뭐 이래가지고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 또 해군하고 해병대가 요즘은 더욱더 그 네이비 머린 팀워크라 해가지고 상륙훈리라든지 어떤 신속대응부대에서 팀워크를 해서 상당히 끈끈하게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너지 효과가
그 73년도 당시보다도 해군 해병대의 시너지 효과는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뭐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 요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위기관리라는 것을 교육할 때 이거는 국가안보의 위기관리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 지도자, 뭐 군사 통제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갈려지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언론을 어떻게 통제하고 언론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대내 부대한테 어떻게 그 심리전을 해서 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요즘 방점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단합되지 않고 또 그 국민들의 눈은 언론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 언론을 잘 우리가 통제하고 잘 활용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 없다. 그 대표적인 게 월남전에서 사실은 그 언론의 통제를 못해서 미국이 패한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요 뭐 군이 조직 관리하는데 평상시에는 조직회도 운영하다가 이기 발생되면은 긴급 조치반 초용 이렇게 확대되면서 전시된 전투 참모인데 요거는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들입니다. 주로 이제 요런 정책 결정에서 요런 결정이 나옵니다. 위기 대응을 리더의 필수 역량이에요. 그럼 위기 관리 시에 리더가 어떤 역량을 가져야 할 것이냐.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정보력이라고 생각해요. 정보력. 이 정보력이 아까 케네디도 정보를 불확실했고 그 다음에 예측력, 그 다음 판단력, 실행력 이 네 가지가 리더가 위기관리 시에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는데 이 네 가지를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어떻게 균형을 가질 것이냐. 이 균형 감각이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기 발생 시에 리더의 역할입니다. 핵심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해병대 사령관 하면서 위기 관리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오는데 제 있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한 1분 남았기 때문에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가 합동 연합 상륙훈련을 포항서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상륙훈련을 하니까 북한 애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해상에 표적을 놓고 7개 표적을 놓고 우리 백령도, 대청도, 서쪽, 연평도 7개 표적을 놓고 해안포로 해상 사격을 하겠다고 하루 전날 발표를 해서 2기가 고조됐는데 실상 나는 이제 그 포항에 있었고 그 다음날 10시인가 걔들이 해상 사격을 했습니다. 사격을 했는데 그 NLL이라는 선에 가까이 사격하다 보니 걔들이 포가 정확도가 없다니까 이 포탄이 한 80여 발이 우리 해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80발이 넘었으면 적어도 한 3배 정도는 해야 됐다 해서 우리가 한 300여 발을 똑같이 등거리로 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가 되고 끝났는데 그 이후로 해상에 대고 사격을 잘 안 합니다. 북한에. 왜? 그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사격하고 하는 표적을 다 보고 있다. 요 떨어지면 정확하게探척을 해서 정확한 거리만큼 우리가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또 그렇게 쏘았던 태세도 보여주고 또 세 번째는 아까 내가 지휘관과 말단 우리 포대에 있는 병사들까지 해병들까지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소라가 아니라 남아있으니 그대로 자동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고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정세 판단, 목표 설정, 아까 목표라 했고 현장 장악 이것도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사태 때 현장을 장악하지 못했으면 그런 위기 극복이 어려웠다. 그다음 기능의 통합,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리전 뭐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원칙이죠. 이런 것이 리더가 가르치고 특히 기능의 통합은 대단히 리더가 조정해 줘야 될 능력이고 그건 리더의 덕목입니다. 어떤 리더는 가치와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리더로서 그 위기 시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그다음 책임감, 봉사정신, 혁신 마인드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손자병교도 그런 얘기죠. 전성불복이라고. 한번 이긴 그것은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항시 새로운 것으로 가야 돼요. 협조 조정. 그럼 조직을 활용한다. 조직을 활용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끝났고 하여튼 시간에 좀 쫓기듯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이게 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대원 가서도 교수도 토의도 하고 제가 옛날 가르쳤던 것도 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신지 모르겠지만은 아침 시간에 이래도 잘
경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 해병대는 제가 사령관을 끝냈지만은 국민이 원하는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시간이라도 출동해서 우리가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부대라는 걸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해병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하나은행이 여한은행하고 또 이렇게 통합돼서 더 할 때 시너지 효과를 발견해서 우리 금융업의 최고의 또 자리가 되고 우리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원동이 될 것이라고 믿어하며 제가 항시 밖에서 성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